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와 함께합니다.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그 무형자산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이라 그러면요,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형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하지만은 회계 기준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회계 기준에서는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은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기업에 갖다 줄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폐성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무형자산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면서 무형자산의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별 가능성,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해서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이고, 또 경제적 효익과 내역연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무형 말 그대로 형체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또는 그 내역연수 기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형자산은 가치는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기업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 기업 가치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형자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특정 기업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기업이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기업의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이런 무형자산의 그런 그 가치가 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큰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상장 기업 중에서도 아주 큰 기업들이 그 가치를 많이 가지고 무형자산의 가치를 많이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적인 경쟁력에 의해서 이 무형자산의 가치는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쿠팡의 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림이 우리가 어린 왕자 그림이 있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우리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목 중에 이 어린 왕자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밀을 한번 알려줄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시장 가치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도 우리가 뭐 기금속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많이 취하려고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가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자유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무형자산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뭐 어린 왕자의 이런 예를 들었지만은 이 쿠팡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의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이 쿠팡이 그 최초의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 시가총액이 거의 100조 원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았죠. 하지만 자, 9월 6일 날 현재 2024년 9월 6일 현재 종가는 주당 22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장부 가치로 보면은 총자산이 117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순자본, 그러니까 부채를 차감한 총자본은 5조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52조나 되거든요.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자본, 순자본의 가치는, 순자산의 가치는 5조밖에 되지 않는데, 자, 시가총액,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 10배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차이는 뭘까요? 약 47조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쿠팡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무형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두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시가총액과 실제 장부 가치에 있는 순자산 가치의 차이는 많은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들의 차이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장부에 나타나는 무형자산의 가치도 있고요. 장부에 표시되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쿠팡의 사례와 같이 47조는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실제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무형자산의 그런 자산의 역할이 굉장히 적었고요. 대부분의 기업 가치는 유형자산의 가치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나 건물, 기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실질적인 가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높게 평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 가치, 즉 주식 가치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고 기업이 서로 혁신을 통해서 경쟁을 이루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점 확대되고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글로벌 기업이 제가 5개를 뽑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무형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연간 기업 순위를 산출하는 이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9년도에 5개 기업을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세 번째가 애플,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진 상호 바꿨죠. 메타라고 있습니다. 이 5개, 상위 5개 기업의 실제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90%가 훨씬 넘죠. 그죠? 우리가 여기 메타 같은 경우도 알파벳은 65%, 79%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형자산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가 훨씬 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10%, 10%,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근에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을 기반한 IT 산업 같은 경우 디지털 중심의 이런 기업들이 무형가치 자체가 가지는 비중이 총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이나 헬스케어 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데요.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는 주로 특허권이라든지 인수합병에 의해서 영업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최근에 존슨앤존슨은 연례보고서에서 특허나 상표권의 가치를 320달러, 우리나라 돈은 뭐 거의 한 42조 정도 되겠죠, 그죠?
이런 큰 금액으로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한 큰 기업들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을 많은 기업들을 분석할 때는 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상의 무형자산의 장부 가치가 나올 건데, 자, 이 무형자산의 가치가 실질 가치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장부상에 나타난 무형자산이 실질적으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기업에다 얼만큼 갖다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분석하기가 어렵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쿠팡 같은 기업들은 장부 가치에도 표시가 되지 않는 그런 무형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장부에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무형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있겠죠. 종업원의 기술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브랜드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부에 금액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회계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죠.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자, 이런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자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평가할 것이냐가 분석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분석의 포커스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은행과 같은 채권자들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이 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질 가치가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적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까 우리 쿠팡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래에 많은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고 산업이 성장하고 기술 개발로 인해서 미래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가치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또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분석자의 관점에 따라서 무형자산의 가치는 완전히 판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 등에서 어떤 기업의 다양한 환경, 산업의 성장성,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회계와는 좀 다른 무형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회계기준상에는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에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취득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식별이 가능한 무형자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말할 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식별이 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권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별 가능성을 두고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 그리고 식별이 불가능한 무형자산을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취득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창출되는 그런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 연수에 따라서 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산업재산권들은 어떤 식별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지 않고 식별이 가능하지만 자, 내부에서 창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산의 인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상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내 자산의 인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 연구비라든지 경상개발비, 광고비, 교육훈련비 등을 이런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식별불능한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영업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산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한 것들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M&A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할 때 우리가 영업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식별이 그래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금액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업권으로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계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별이 불가능한데 내부에서 창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객 충성도라든지 고정계획의 수라든지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가치로서 평가가 좀 불가능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부에 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의 가치, 시장의 가치로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계기준의 장부 가치로서 표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종류들을 실제적으로 기업 회계기준에서 표시하는 것들로 한번 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 상호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센스나 프랜차이즈죠. 어떤 허가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권. M&A를 통해서 사업이 결합할 때 생기는 우리가 인수되는 자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를 때 그 차액을 우리가 영업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저작권이겠죠.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도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무형자산으로 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 개발비는 물론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그런 개발비 등이 우리가 이런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개발비로 이제 우리가 무형자산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광업권이라든지 어업권 또는 임차권리금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는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해서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죠. 자산이 분리 가능하냐 또는 계약이나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우리는 식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해서 떼어서 분리할 수 있고 또는 매각을 분리해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분리된 계약이라든지 또는 자산, 인식을 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이라든지 이전할 수 있고 라이센스 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자산은 분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만 해당돼도 우리는 식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의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 의무에서 분리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가 고려하죠.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통제 가능성입니다. 통제 문제죠. 미래의 경제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의 법적 권리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법적인 권리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받는 것이 이전을 받는 거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보면은 우리는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런 그 법적 권리를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적 지식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법적 권리에서 보호가 된다 그러면은 미래의 경제적 효율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통제불능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숙달된 종업원이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발달하거나 아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종업원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력이 어떤 종업원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익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종업원들이 만일에 마음을 먹고 내가 다른 데로 해서 다른 회사로 가겠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죠. 자유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기술적 재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 거죠. 또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자, 어떤 고객이 충성 고객이 있어가지고 기업에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정 고객이 있고 일정률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100% 통제할 수는 없겠죠, 그죠?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충성도를 기업이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통제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형자산의 정의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통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 고객의 수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고객 충성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충분히 시장에서는 평가할 수는 있지만은 장부상의 무형자산으로 계류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형자산의 이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저하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 절감 이런 자산에 사용했던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연구 단계의 지출은 예를 들어 어떤 제약회사가 연구를 하면서 신약을 개발한다 그래도 우리가 연구 단계의 지출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식 기준입니다. 자, 인식 기준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런 거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의 내용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미래의 어떤 기간에 효율적으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인가를 객관적인 가정, 합리적인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에서부터 그런 확실성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특히 내부 증거가 아닌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원가는 우리가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합니다. 이 원가라는 것은 자, 어떤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취득 시점에서 또는 생산 시점에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죠.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그 공정 가치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죠. 그게 우리가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로 측정합니다. 자, 우리가 개별 취득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취득하면은 자,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하는 원가는 구입되는 가격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하는 데까지 걸리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가격 플러스 이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합쳐서 우리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부 보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보조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도 있는데 무형자산을 자, 정부 보조 등에서 우리가 무형자산을 자, 좀 더 낮은 대가, 공정가치보다 훨씬 낮은 대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취득하는 날에 공정가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 행식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그 정부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정수에 걸쳐서 상각금액과 같이 상계를 하게 됩니다.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처분 손익에 반영하고요. 자,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대한 직접 관련된 그 지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원가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환해서 자, 교환을 할 때는 자, 무형자산을 교환으로서 제공하는 그 자산의 가치,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교환한다는 걸 바꾸는 거니까 내가 어떤 자산을 주고 무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자, 취득하는 공정자산의 가치보다 공정가치보다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두 번째로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해서 원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정자산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분으로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익 창출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라서 어떤 거래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이렇게 봤을 때 제공했던 자산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을 차감한 후에 장부금액을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결합이죠. 영업권 같은 경우가 사업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데요. 이런 무형자산의 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하게 됩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결합을 통해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인식 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걸로 봅니다. 자, 우리가 M&A를 통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들은 미래에 그 대가로 우리가 주는 대가가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 사업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인수할 때 영업권 외에도 어떤 무형자산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영업권하고 분리돼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추정치에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불확실성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 자체도 공정 가치 측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 결합을 통해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유한의 내역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자산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유일한 상황은 무형자산이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 발생하면서 분리 가능성이 없거나요. 분리 가능하지 않거나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교환 거래의 과거 경험이나 또는 증거가 없고 이런 경우죠. 또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있더라도 공정가치 추정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가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리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분리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과거 경험이나 증거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추정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없는 변수가 변수에 있는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지출은 내부적으로는 영업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창출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고요. 또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과 원가주의를 적용했어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의 그런 창출 과정을 두 가지 단계로 분류하는 것이죠.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분류한 거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도 무형자산으로 계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이 가능하고 분리 가능하면,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이런 무형자산들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단계로 창출 과정 개발 단계에 있는 것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우리가 먼저 연구 단계에서 한번 보시면요. 연구 단계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발생한다는 근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도 없고요. 이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 성공한다는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하거나 평가하거나 또는 응용하거나 선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연구 단계에 속하고요. 재료나 장치, 제품, 공정 이런 시스템 등에 대해서 여러 대체안들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또는 개선된 그런 재료, 장치, 공정, 시스템, 용역 이런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거나 설계하거나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들이 다 연구 단계에 있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존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 발생한
해당 기관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개발비, 연구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조건을 인식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도 모든 것들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단계에 있더라도 자, 다음에 말하는 6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조건들은 기업에게 기준에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 지출되는 비용, 개발비, 연구비들은 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이연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에 상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이미 지출된 비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때 우리가 상각을 통해서 자산의 금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 무형자산을 사용이나 판매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형자산을 완성해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이 되겠죠. 어떤 무형자산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그 무형자산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든지 그런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그것이 판매 또는 사용될 때 필요한 기술,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무형자산의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우리가 구분하고 측정할 수 있다면 그 비용 지출 금액의 정빙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 개발 단계였습니다. 우리 연구 단계에서는 아니고요. 개발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6가지를 다 충족하게 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장부에 우리가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산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그 연구 단계보다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는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거죠. 앞에 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개발 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의 어떤 형태가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무형자산의 미래적 경제적 효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가 개발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보면요. 자, 생산 전 또는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사용 전에 모형을 설계한다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부라든지 급영, 주형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활동 또는 상업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지만은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 가동하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새롭게 개선된 재료, 장치, 공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선정된 안을 설계하거나 제작해서 어떤 시험을 하는 활동들이 우리가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그 효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 가능성은 필요한 기술적, 재무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제공자의 참여, 내가 어떤 자금, 이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나 얼마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의 의사표시로서 제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확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외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이런 것들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 보시면은
자, 우리가 기초 연구를 어떤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의 인식 과정을 한번 보면은 기초 연구를 통해서 어떤 대체한 응용 가능한 그런 탐색 과정, 이런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들은 다 연구비라는 항목 또는 개발비의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제품이 나오고 상업화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성연구개발비라든지, 여기서 물론 이제 개발비, 우리가 이제 시제품이 생산되면 이제 개발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자산의 인식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 시험 생산을 하거나 그래서 양산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비용들은 제조 원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개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인식하는 6가지 인식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는 우리가 이 지출과 관련된 사용 관련된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은 인식 기준. 자,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들었어요. 연구 결과를 탐색하기 위해서 연구비가 지출이 됐고 5만 원 지출됐고요. 대체적인 용도가 없는 연구시설물의 건설비가 들어갔습니다. 내용연수 10년 이런 게 들어갔고요. 자, 신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설계비가 들어죠. 자산성은 없습니다. 7만 원 지출됐고요. 상업 생산 중에 발생한 품질 관리비, 원가성이 있습니다. 4만 원. 자, 시제품 제작비,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산성이 있습니다. 3만 원. 특허권 방어를 위해서 소송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죠. 자, 1번과 2번은 일반적인 연구비로 봅니다. 우리가 연구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비로 보고요. 자, 3번은 경상개발비, 비용으로 보는 거죠. 자, 3번은 우리가 4번이 되겠죠. 4번은 상업 생산 중에 있죠. 원가성이 제조 원가에 들어가겠죠. 자, 5번은 어떤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이었죠. 우리가 주형을 만들거나 이런 어떤 제작비에 들어간 거죠. 요거는 이제 개발비, 무형자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판관비에 들어가겠죠.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이유입니다. 자,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또는 완성되고 나서 무형자산의 어떤 완성된 이후의 지출.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거나 유지보수 비용 또는 추가적인 개발 비용이 해당이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사거나 개발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의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 지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리가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지출이 우리가 무형자산을 사고 난 이후 개발 완료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 자체가, 이런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런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가 있고 무형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보고 다시 무형자산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성능을 유지하거나 어떤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완성 후의 지출이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그 지출 자체가, 우리가 무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어떤 지출 자체가
특정한 무형자산에 우리가 속하는지를 보기도 어렵겠죠. 판단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형자산을 취득한 완성 이후에 어떤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의 상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유형자산의 상각은 감가상각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상각이라고 합니다. 감가라는 말을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그래서 상각입니다. 바로 상각인데요. 자, 상각기간 먼저 상각기간입니다. 먼저 상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무형자 대상 금액이 있겠죠. 자, 내용연수의 동안 우리 자산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각기간은 우리가 독점적이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독점적이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뭐 4, 5, 50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타적 권리가 있겠죠. 법령에 의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배타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경우를 말고는 전부 다 20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5년 뭐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내용연수가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상각은 그 자산이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형자산의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시간에 따라서 소비된다고 보고요. 상각을 통해서 장부의 금액을 점점 줄여나가게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횟수 가능성이 우리가 취득할 때보다 높아갈 수도 있겠죠.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원가에 기초해서 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사항입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우리가 계약이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20년 내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추정 내용연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 방식, 자산의 효율적 관리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자산의 어떤 제품의 수명 주기라든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와 관련해서 기술적, 공학적, 또 상업적 그런 기타 유형의 진부학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 수요 변화,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의 유지 비용 또는 그 수준 정보,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그리고 자산의 통제 기간, 자산 사용에 대한 그 법적인 또는 유사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가 관해서 결정되는, 다른 자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각기간 내용연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상 오늘 무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